하나로 보통 원하는 것을 더 편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터레이터는 완전히 생성하기에 비싼 컬렉션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폼 파일점에 전체 파일을 메모리로 있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룹드 혹은 슬라이딩과 같이 이터레이터를 주는 몇 개의 이터러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예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에 이터라는 변수가 있고 이 값을 1부터 10까지 방금 말한 슬라이딩 안에 3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서 이 값을 넘어갈 때 이터의 해시 next를 이용해 그 값이 있다면 프린트 ln으로 이터의 next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로 이 값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벡터의 1, 2, 3, 2, 3, 4, 3, 4, 5, 4, 5, 6, 5, 6, 7, 6, 7, 8, 8, 9, 10의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과 동일하게 포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포문이 ELE에 많이 넘어온 이터 값으로 프린트 ln에 넘어온 엘리멘트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런에즈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양쪽 모두 루프가 끝날 때 이터레이터를 컬렉션의 끝으로 옮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터레이터 클래스는 컬렉션의 메소드와 똑같이 동작하는 다수의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특히 헤드 옵션, 라스트 옵션, 테일, 이닛, 테이크 라이트, 드롭 라이트를 제외한 모든 메소드에 리스트된 모든 이터러블 메소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맵과 필터, 카운트 썸, 심지어 랭스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 후에 이터레이터는 컬렉션의 끝에 위치하고 다시 이터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인드 혹은 테이크와 같은 다른 메소드의 경우에도 이터레이터는 찾은 원소 혹은 취하는 원소의 뒤에 있게 됩니다. 우선 이 많은 메소드들 중에서 이터레이터의 여러 가지 메소드들 중 하나인 이터 안에 있는 랭스 메소드 그리고 이터 안에 있는 해시 넥스트 메소드 이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터의 랭스는 8, 이터의 해시 넥스트는 펄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컬렉션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작업하실 수도 있고 이터레이터 사용이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신다면 toArray, toIterable, toSequence, toSet, toMap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값들을 컬렉션으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이터 안에 이터레이터블은 toArray로 만들거나 넘어온 이 이터레이터를 toIterable 이렇게 임의로 변환을 하셔서 이 값을 사용하시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레이 형태나 이터레이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링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컬렉션에 대한 레인지 대안임을 앞절에서 살펴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소들을 얻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원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남은 원소들을 계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터레이터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넥스트에 대한 각 호출은 이터레이터를 변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림은 수정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스트림은 꼬리가 레이즈하게 계산되는 수정 불가능한 리스트입니다. 예제를 이용해서 스트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의된 nums 폼이라는 메소드를 임의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넘어온 n의 값은 비긴트의 형태를 띠고 이 값은 스트림 비긴트는 n 샵 nums의 폼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샵 땡땡 이 연산자는 리스트의 이 땡땡 연산자와 유사하지만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만약에 발의 10 or more 이 값으로 nums의 폼의 10을 호출을 하시게 되면 프린트 ln으로 10 or more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 런에즈로 실행을 하면 스트림의 10과 물음표라는 스트림 오브젝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는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10 or more 테일 아래 테일 아래 테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13과 물음표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 메소드는 레이지하게 실행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발의 nums 폼의 1과 맵의 x는 x 곱하기 x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값을 만약에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넘어온 값은 스트림 1과 물음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의 계산을 강제하려면 이 값에 테일을 호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값을 프린트 ln으로 take 다섯 번째 값에 포커스를 둬서 이 값을 실행하시게 되면 1, 4, 9, 16, 25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take는 take 호출 후에 모든 값들의 계산을 강제하는 포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림 값이 1, 4, 9, 16, 25의 값을 생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에서는 스트림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스의 getLines 메소드는 이터레이터에 있는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로 각 행들을 한 번만 방문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림은 방문할 라인을 캐시해서 재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발에 워드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을 소스에 사용하기 위해 임포트로 스칼라 안에 IO 안에 소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폼 파일에 임의의 단어가 들어있는 파일을 값을 넣으시고 이 안에 getLines를 이용해서 toStream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때 넘어온 워드스 그리고 워드스의 5번째 값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워드스에는 스트림 형태로 된 문자열의 물음표 그리고 워드스의 5번째는 이 워드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터레이터에서 스트림을 임의로 생성해서 스트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이즈 뷰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예정인데요. 스트림 메소드들은 레이즈하게 계산되어 결과는 꼭 필요할 때만 산출됨을 앞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컬렉션에 대해서도 뷰 메소드를 적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메소드들이 레이즈하게 적용되는 컬렉션을 주게 됩니다. 이 레이즈 뷰 또한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이용해서 스칼라 안에 있는 매스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에 타워스라는 값을 넣고 이 값을 0부터 until 1000까지 값을 넣고 뷰를 이용해 맵 안에 이 값을 10과 언더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되지 않은 컬렉션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트링과 달리 첫 번째 원소조차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호출을 하려면 이 안에 임의로 숫자를 넣어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은 10과 100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다른 거듭 제곱은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스트링과 달리 이 뷰들은 어떤 값도 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하게 되면 런에즈로 실행을 했을 때 이 값은 다시 한번 재계산되게 됩니다.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레이즈뷰의 계산을 강제하려면 포스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타입의 컬렉션을 얻기 때문입니다. 레이즈뷰는 큰 중간 컬렉션을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컬렉션이 여러 방법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은 잠시 주석을 걸고 발에 펄스에 동일하게 0부터 until 1000까지 뷰로 값을 맵으로 묶는데 이번엔 대신 넘어온 값을 n에 프린트 ln으로 n부터 계산을 10과 n으로 만든 후 이 값을 확인을 해보면 동일하게 100과 또 한 번 100으로 이 값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러한 구분 역시 출력을 했을 때 이 넘어온 값이 100, 100으로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 다시 호출하려면 위와 동일한 값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0부터 1000까지 맵을 이용해 10과 언더바 모든 값에 맵으로 1부터 언더바로 나누고 0부터 1000까지 뷰에 맵으로 이 값을 10과 언더바로 받고 그 값을 맵으로 언더바로 나눈 후 이 값을 강제로 호스를 시키겠습니다. 이 값들을 출력을 하면 실행을 하시게 될 때 이렇게 값들이 뜨게 되는데 이 전자는 10의 거듭 제곱의 컬렉션을 계산하고 이들 모두의 역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자의 방법은 두 맵 연산을 기억하는 뷰를 계산하고 연산이 강제될 때 중간 컬렉션을 만들지 않고 두 연산은 각 원소에 적용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바 컬렉션과의 상호 호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자바 컬렉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스칼라 컬렉션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메소드 집합이 그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정반대로 스칼라 컬렉션을 만든 다음에 자바 코드에 넘기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 컨버전스 오브젝트는 스칼라와 자바 컬렉션 사이 일련의 변환들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이용해서 스칼라 안에 컬렉션 안에 자바 컨버전스 점 안에 프로퍼티스 as 스칼라 맵 이 부분을 호출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발을 이용해서 프로포스 안에 스칼라 안에 컬렉션 안에 뮤터블 그리고 안에 맵 형태는 스트림 형태가 될 것이고 이 값의 시스템 get 프로퍼티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치 않는 암묵 변환이 걱정된다면 필요한 변환만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즉
이 프로퍼티스 에즈 스칼라 맵만 가지고 올 때 언더바 말고 이 값까지 써주면 모든 값 대신 딱 임의의 값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에 있는 프로퍼티스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ln으로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밸류 값으로 런타임 네임에 뭐 자바 이런 해시맵 형태로 모든 값들이 프로퍼티 형태가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기존 타입을 접근하는데 타겟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래퍼를 줌에 유의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는 래퍼로 메소드가 하부의 자바 오브젝트의 메소드들을 호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스의 com.rgo.scala라는 이 프로퍼티스 안에 임의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프로퍼티스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출력된 값에서 예를 들어 rgo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com.rgo 스칼라에 impatient라고 임의로 넣은 프로퍼티의 값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래퍼는 하부의 프로퍼티스의 오브젝트인 푸시에 있는 com.rgo.scala에 있는 impatient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get 프로퍼티스 안에 방금 만든 com.rgo.scala 이 값의 프로퍼티스가 아닌 get 프로퍼티로 값을 받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퍼티스 오브젝트의 값으로 이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레드 세이프 컬렉션과 병렬 컬렉션 등이 있는데 스레드 세이프 컬렉션은 여러 스레드에서 수정 가능한 컬렉션에 접근할 때 다른 스레드들에서 접근하는 것과 동시에 한 스레드에서 컬렉션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스칼라 라이브러리는 연산을 동기화하기 위해 컬렉션에 미스인할 수 있는 여러 트레이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 싱크로나이즈드 버퍼나 싱크로나이즈드 맵, 싱크로나이즈드 프로퍼티 큐, 싱크로나이즈드 큐, 싱크로나이즈드 셋, 싱크로나이즈드 스텝과 같은 6가지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한 예제를 이용해서 살펴보자면 발 안에 스코어스의 류에 스칼라 안에 컬렉션 안에 뷰테이블 안에 해시맵을 받아서 이 안에 스트링과 인트 형태로 값을 받고 with 스칼라 안에 컬렉션 안에 뮤터블 안에 싱크로나이즈드 맵을 이용해서 이 값을 스트링과 인트 형태로 값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화된 연산의 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시맵과 싱크로나이즈드 맵을 이용해 동기화할 수 있는 맵 변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믹스인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절에서 이 스코어스 맵은 수정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산이든 다른 스레드가 다른 어떤 연산자를 수행하기 전에 끝까지 수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컬렉션을 동시에 수정하거나 이터레이트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코드에서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통 자바 유틸에 이 컨커런트 패키지들의 클래스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스레드가 맵을 공유한다면 컨커런트 해시맵 혹은 컨커런트 스킨 리스트 맵을 사용해서 이 컬렉션들은 단순히 모든 메소드들을 동기화하는 맵보다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레드 세이프 컬렉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병렬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병행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병행성은 요즘 컴퓨터에 모든 프로세서를 바쁘게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스칼라는 큰 컬렉션들을 조직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매력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보통 자연스럽게 병렬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려면 여러 스레드가 병행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합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부분 결과들을 합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병행 활동들을 스케줄하는 일이 골치인데 스칼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쿼리 큰 컬렉션이면 예를 들어서 발의 쿼리 무척 큰 컬렉션이라면 이 값을 맵에 비긴트로 받아서 이 값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합을 계산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컬의 sum을 이용해서 이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팝 메소드는 컬렉션의 병렬 구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현은 가능한 범위에서 항상 컬렉션 메소드들을 병렬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퀄의 방금 만든 파의 카운트의 언더바 %2는 0 이렇게 한다면 서브 컬렉션에 대해 술부를 병렬로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병합해서 이 퀄의 값을 짝수로 세게 됩니다. 배열 버퍼 해시 테이블 균형 트리에 대해 병렬 구현은 매우 효율적인 하부 컬렉션의 구현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터레이터하는 컬렉션에 방금 배운 파를 적용해서 for 루프를 병렬할 수도 있는데요. 포문을 이용해 i의 0부터 until 100까지
이 값을 8로 만들고 프린트 i 플러스 넘어온 값을 출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런에즈로 실행을 하실 때 이 값이 25, 50, 75, 0, 76 이런 식으로 그 값을 포문을 이용한 루프로 병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각 일을 하고 있는 스레드가 생성하는 순서에 따라 출력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임의의 값들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per 메소드는 리턴되는 병렬 컬렉션을 per 시퀀스, per set, per map, 트레이트를 확장하는 타입에 속하고 이들 모두는 per 이터레이블의 서브 타입입니다. 이들은 이터레이블 서브 타입이 아니므로 이터러블 시퀀스, set, 맵을 기대하는 메소드의 병렬 컬렉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SER 메소드로 병렬 컬렉션을 다시 순차 컬렉션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혹은 범용 타입인 gen 인터러블, gen 시퀀스, gen set, gen map 타입을 인자로 받는 메소드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 개념은 모든 컬렉션이 이터러블 트레이드를 확장한다는 점과 컬렉션의 세 가지 중요 범주는 시퀀스, 집합, 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스칼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패턴 매칭과 케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스위치문, 타입 주리와 디스트럭처링 등 다양한 응용이 있는 강력한 패턴 매칭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칼라는 패턴 매칭과 함께 동작하도록 최적화된 케이스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폴 토스가 없는 더 나은 스위칭, 매치 표현식과 패턴 매치가 안되면 매치 에러가 발생하고 이를 피하려면 케이스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또한 패턴은 가드라고 부르는 임의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표현식의 타입을 매치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인스턴스 오브와 에즈 인스턴스 오브보다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배열, 튜플, 케이스 클래스 패턴을 매치할 수 있고 패턴의 일부를 변수에 바인드할 수 있다는 점과 표현식에서는 매치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케이스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매치에 필요한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클래스라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케이스 클래스 계층에서 공통의 슈퍼 클래스는 실드가 되어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값에는 옵션 타입을 사용하는데 이는 널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되뇌이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 나은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C스타일의 스위치와 동일한 스칼라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스칼라에 있는 스위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의 스칼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챕터 14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아래에서 스칼라 오브젝트를 하나 exe02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스타일의 스위치 케이스문을 가진 스칼라 코드는 예를 들어서 바에 사인은 0, 포문에 ch에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표 이 값을 넣고 이 안에 케이스 플러스면 이 안에는 1을 넣고 케이스 마이너스면 이 값에는 마이너스 1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그 외의 값들은 0을 이렇게 넣으면 이 포문 안에서 이 값이 ch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치의 값을 다시 케이스로 묶어서 이 구문을 결국 넘어온 프린트 ln으로 어떤 값이 왔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트로 앱을 확장해서 이 값을 실행을 해보면 1-1, 0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포문은 플러스는 느낌표의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받아서 넘어온 ch의 값인 플러스면 1이기 때문에 1이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1이 그 느낌표는 그 외의 값이 왔기 때문에 0의 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형태가 C스타일의 스위치와 동일한 스칼라 코드입니다. 이때 디폴트에 상응하는 것은 모두 잡는 이 케이스의 언더바 구문입니다. 이런 모두 잡는 패턴이 있으면 무척 좋은데요. 매치되는 패턴이 없으면 매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ch문과 다르게 스칼라 패턴 매칭은 폴토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C와 그 파생 언어에서는 각 분기 끝에 스위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고 이는 불편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f와 유사하게 매치는 표현식이지 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을 간소화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동일하게 for에 이 넘어오는 값은 같지만 이 값을 넘어오는 값의 사인으로 값을 받아서 ch의 매치를 사인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1과 마이너스 1과 0으로 이 값을 넣을 수 있으면 이 소스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동일하게 1, 1,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문은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타입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로 자바 안에 awt 안에 언더바로 모든 값을 임포트를 하고 컬러로 변수를 받아서 시스템 컬러로 텍스트를 받고 컬러의 매치를 이용해서 케이스문을 이용하는데 컬러 애드 라면 넘어온 텍스트는 텍스트 이즈 레드라는 구문을 넣고 케이스로 컬러가 블랙이라면
텍스트 is black,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그 외의 모든 값이라면 not red or black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매치문을 이용하실 때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타입을 이용해서 이 값을 매칭시킬 수 있으니 구문을 이용하시면 좀 더 나은 코딩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숫자를 매치할 수 있게 예제를 확장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타일의 스위치문에서는 케이스 0은 케이스 1은 케이스 9처럼 여러 케이스 레이블을 더할 것입니다. 스칼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패턴의 가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주석을 걸고 예를 들어 포문 안에 캐릭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느낌표라는 구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사인에는 0 그리고 디지트에도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매치를 이용해서 케이스에 플러스라면 이 값에 사인은 1을, 케이스 마이너스라면 사인은 마이너스 1을, 케이스 그게 아니라면 if 캐릭터 is 이 디지트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넣고 이러면 디지트에 캐릭터에 디지트 이 안에 캐릭터와 10이라는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인에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가 끝난 후에 프린트를 이용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을 프린트 ln으로 캐릭터에 문자 그리고 사인에 문자 그리고 마지막 이 구문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 이 넘어온 플러스는 사인은 1 그리고 이 디지트는 0 그리고 다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과 0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3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은 사인의 값이 없기 때문에 0 하지만 이 디지트의 값은 캐릭터의 이 디지트에 이 캐릭터 3이란 값을 넣어서 이 값을 3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이란 값이 나왔고 그 외에 느낌표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00의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가드는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가능한데요. 패턴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매치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드절이 있는 패턴이 매치되지 않으면 모두 잡는 패턴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패턴에서의 변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서의 변수는 케이스 키워드 뒤에 변수가 오면 매치 표현식이 변수에 할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온 str에 있는 값이 매치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에 사인을 넣지만 캐릭터에 넘어온 캐릭터를 넣게 되면 이 값은 캐릭터 디지트에 캐릭터 10의 의미로 표현식이 할당될 수 있게 합니다. 즉 가드에서 이 문자를 패턴에서의 변수처럼 한번 수정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넘어온 값을 예를 들어 넘어온 값 str로 이 문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3 느낌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온 값을 포문 안에서 i의 0부터 until str의 length까지 이 값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넘어온 이 캐릭터 형태를 str의 i번째 값으로 받아서 이 형태를 만약에 플러스일 때 모든 것이 아닌 이젠 캐릭터가 만약 캐릭터 is 디지트에 넘어온 캐릭터라면 이 값은 캐릭터의 0번째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값은 지워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값을 확인할 때 str의 i번째 값의 사인과 디짓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에서도 변수 처리가 가능한데요. 가드에서 이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 값에 대한 출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하셔야 될 것은 불행히도 변수 패턴은 상수 표현식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임포트로 스칼라 안에 매스 함수를 받아서 x를 랜덤하게 받고 x에 매치를 하는데 케이스 pi는 it's pi 그렇지 않다면 it's not pi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임포트에 자바 안에 io 안에 파일을 받아서 str 넘어온 것에 매치를 하는데 케이스 패스 이 값이면 it's the pass 프리터 2 구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언더바는 그 외에 it's not the pass 페이터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스칼라는 pi가 변수가 아닌 상수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규칙은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상수는 이렇게 백워드 안에 감싸서 작업을 하셔야지 상수 표현식과 충돌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표현식에 타입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주석을 걸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식의 타입을 매치를 할 때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매치가 될 때 넘어온 값이 케이스 x가 int는 뭐 x 케이스 s는 스트링 이런 식으로
넘어온 값을 타입으로 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문에 대한 예제로 한번 포문에 오브젝트에 어레이 형태를 만드는데 42, 이번엔 스트링 42, 그 다음에 빅인트 42, 그 다음 42.0 이러한 어레이 형태를 오브젝트 형태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리절트로 값을 받을 건데 오브젝트에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넘어온 케이스문이 x가 넘어온 게 int라면 이 값에는 x를 넣고 케이스문에 넘어온 게 x의 스트링 형태라면 인티저 파스로 파스 인트를 이용해서 이 넘어온 스트링 값을 int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 그 외의 모든 것 하지만 넘어온 값이 빅인트라면 넘어온 값을 int.mass의 밸류로 작업을 하고 다음 케이스에 빅인트가 넘어왔다면 이 값은 -1로 그 외의 모든 구문은 0으로 처리를 한 후 이 값을 println으로 리절트 형태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오른쪽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42, 42 그리고 이 max 밸류 -1, 0의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에서는 이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쓰는 것보다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패턴에서 변수 이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에서 매치는 이렇게 x가 int에 바인드가 되고 두 번째 패턴에서는 이 s가 스트링으로 바인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instance of test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에 매치를 할 때는 변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브젝트로 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언더바 빅 인트가 int max 밸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빅 인트 타입의 모든 오브젝트를 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빅 인트가 -1이라고 작업을 했을 때는 클래스 타입의 빅 인트 오브젝트를 매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입 패턴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매치는 런타임에 일어나고 제네릭 타입은 자바 가상 머신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특정 맵 타입을 매치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문 안에 오브젝트를 봤는데 이 안에도 어레이에 맵에 프레이드가 42 그리고 맵에 42가 프레드 그리고 어레이가 42 그리고 어레이가 프레드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안에서 리졸트로 이 오브젝트를 매치를 시키게 되면 케이스의 m이 맵에 넘어온 타입이 스트링 int 형태라면 이 값은 itMap string int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값을 넣어주고 케이스 m이 맵에 넘어온 타입이 맵 형태라면 itMap 값을 정의를 해주고 다음으로 케이스 a가 어레이 형태에 있는 인자값이 int라면 itOnArray 형태의 int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a가 어레이 형태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면 이 값엔 itOnArray of something other than int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프린트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ln으로 리절트를 출력을 하시게 된다면 런에즈로 실행을 하실 때 이 값이 mapStringInt 그 다음 mapStringInt arrayInt 그 외의 것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구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2와 프레드 역시 스트링 인트 형태에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런타임에서 일어나고 제네릭 타입은 자바 가상 머신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값은 이 맵의 언더바 형태로 매치를 시키셔야 되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어레이 형태는 배열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레이 인트 형태가 정확하게 작업이 돼서 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열, 리스트, 튜플을 한번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용에 배열을 매치하려면 패턴의 어레이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 리스트 투표를 매치하기 위해서 포문에 그리고 어레이가 1과 0 그리고 어레이가 0, 1, 0 그리고 어레이가 1, 1, 0 이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을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리절트에 어레이를 매치를 할 때 케이스가 어레이가 0이라면 이 값은 0으로 매치를 시키고 케이스가 어레이에 x, y 형태를 띠고 있다면 x 플러스 y의 형태 다음으로 케이스의 어레이가 0 언더바 별표 형태를 띠고 있다면 0 점점점 형태의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something else라는 문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값을 println으로 리절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런에즈로 실행을 하시면
0, 1, 0, 0, something else로 이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 0이 들어있는 배열을 매치를 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 두 번째 이 패턴은 원소가 두 개, 즉 s나 y 상관없이 이 두 개인 값을 매치할 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패턴이고, 세 번째 패턴은 0으로 시작하는 모든 배열을 찾아서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나머지 else로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표현식을 사용해서 리스트도 같은 방법으로 매치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이 표현식, 이 구문을 이용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문을 포문에 리스트로 받을 때 어레이인데 가지고 있는 값이 리스트, 이때 리스트 0, 리스트 1과 0, 그리고 리스트 0과 0과 0, 그리고 리스트 1과 0과 0. 이렇게 가정된 어레이 형태를 띤 리스트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리절트가 있을 때 리스트를 매치할 수 있는데, 케이스가 0이면 이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0을 넣고 케이스가 x, y, 끝이면 x 플러스 y, 그리고 케이스가 0, 테일 이라면 0,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것이라면 something else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을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문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렇게 0, 1, 0, 0, something else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케이스 안에 있는 구문은 어레이와 달리 리스트에 맞춰진 구문입니다. 리스트에서 넘어온 값이 0이 끝이라면, 그리고 넘어온 값이 x, y가 끝이라면, 그 값이 0부터 시작하는 모든 값이라면, 그 외의 값이라면, 이렇게 리스트의 표현식으로 방법으로 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튜플은 튜플의 표기법으로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포문에 페어에 넘어오는 형태가 튜플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0과 1, 1과 0, 1과 1을 형태를 받아서 이 값에 형태를 출력을 하고 싶다면 발의 리절트 형태를 페어의 매치 형태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넘어온 값이 0과 그 외의 값이라면 0 그 외의 값, 그리고 넘어온 값이 y0 형태라면 넘어온 y의 값과 그 외의 값인 0값, 그리고 그 외의 값은 언더바, 그 다음에 리더 is 0 이렇게 출력하고 이 값을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0 그리고 1, 0 그 다음에 그 외의 값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값은 넘어온 값이 두 개의 쌍이 0으로 시작하고 그 어떠한 값일 때, 그리고 y 값과 넘어온 값이 0일 때, 그 외의 값일 때를 표기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리스트 혹은 튜플 일부에 변수가 어떻게 바인드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유의를 하시고요. 이런 바인드는 복잡한 구조의 일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배열, 리스트, 튜플을 어떻게 매치하였는지는 이 앞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브젝트에서 값을 뽑아내는 onApply 혹은 onApply 시퀀스 메소드가 있는 오브젝트인 추출자가 이런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메소드의 구현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onApply 메소드는 고정된 숫자의 오브젝트를 뽑아내고 onApply 시퀀스는 가변 길이의 시퀀스를 뽑아냈습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에 어레이가 있는데 이 값은 어레이의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어레이의 매치를 이용해 이 값을 케이스 어레이의 0과 x 형태라면 이 값에 x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레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onApply 시퀀스 메소드를 정의하는 추출자입니다. 이 메소드는 패턴에서 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닌 매치되는 중인 표현식으로 호출이 되는데요. 이때 어레이 on apply 시퀀스에 어레이를 넣게 되면 이 호출은 배열의 값들인 값의 시퀀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값은 0과 비교되고 두 번째 값은 x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은 추출자의 또 다른 좋은 용법인데요. 정규 표현식에 그룹이 있을 때 각 그룹을 추출자 패턴으로 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턴이 있을 때 이 값이 0부터 9까지 플러스 형태, 그리고 a부터 z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99 바트즈에 매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스에 패턴에 num 아이템을 넣고 이때 num의 toInt에 그리고 아이템 이렇게 보게 되면 num을 99로 아이템을 바틀수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졸트로 묶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숫자와 영문으로 띄어써서 패턴이 99와 바트즈로 넘과 아이템으로 묶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값을 패턴에 onApply 시퀀스를 이용하면 99 바트즈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호출은 그룹을 매치한 문자열의 시퀀스를 리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변수 넘과 아이템에 할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추출자는 컴패니언 오브젝트가 아닌 정규 표현식 오브젝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변수 선언에서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패턴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앞절에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런 패턴을 변수 선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안에 x와 y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값에 1과 2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x는 1이고 y는 2라고 동시에 정의를 하는 건데요. 이는 쌍을 리턴하는 함수에서 무척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 q와 r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비긴트로 10 %3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는 이 메소드가 목과 나머지를 포함한 쌍을 리턴하는데 변수 q와 r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문법으로 변수 이름이 있는 어떤 패턴이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에 array가 있는데 이 값이 array의 1, 7, 2, 9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값은 발에 array의 first, second, 언더바 모든 것이 array로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의미는 배열 이 array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소를 변수 first와 second에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도 패턴의 형태를 사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으며 이런 다양한 패턴 매치는 스칼라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패턴 매칭과 케이스 클래스의 하나인 포 표현식에서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뉴 스칼라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챕터 14-1이라고 적으신 후 src-r에서 스칼라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exe01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앱으로 확장한 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 컴플레인션 안에서 변수가 있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하는 값에 변수가 바인드가 되게 됩니다. 이는 맵을 방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예제를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미로운 예를 얻기 위해서 자바 프로퍼티스를 스칼라 맵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인포트로 스칼라 컬렉션 자바 컨버전스 안에 프로퍼티스 에즈 스칼라 맵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끝났으면 우선 포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폼은 k와 v가 들어가고 이 값이 시스템 get 프로퍼티스를 받아서 이 값을 어떻게 받는지 프린트 ln으로 k와 그리고 v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맵의 각 키와 밸류가 k가 키에 바인드가 되고 v는 값에 바인드가 됩니다. 이 값을 런에즈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시스템에 있는 프로퍼티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자바 런타임 네임은 어떤 것인지 sum, 부트 라이브러리 패스는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라이브러리 형태를 키와 밸류 값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포 컴플레인션에서는 매치 실패는 조용히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들어 볼 루프문은 다른 것들은 건너뛰면서 빈값을 가지는 모든 키를 한번 출력해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이용해서 k와 아무것도 없는 밸류 값을 시스템 get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k 값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주석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저에 있는 스크립트 그리고 베리언트나 타임존과 같이 값이 있는 것들은 건너뛰고 빈값을 가지는 모든 키만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드를 사용할 때 포문에 k와 v 값을 받을 때 system.getProperties에서 가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if v가 아무것도 없다면 이때 print ln으로 k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if가 이 넘어오는 부호 뒤에 옴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런에즈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k가 빈값만 올 때와 동일한 가드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클래스는 패턴 매치 사용에 최적화된 특별한 종류의 클래스입니다. 이번 해볼 예제에서는 일반, 즉 케이스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를 확장하는 두 개의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분을 주석을 걸고 우선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어마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로 클래스 달러 넘어오는 밸류 형태가 더블, 그리고 이 값은 방금 만든 클래스 어마운트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클래스를 커런시의 밸류는 동일하게 더블 형태로 넘어오는데 유닛도 스트링 형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오브젝트 nothing, 이것도 어마운트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를 확장하는 두 개의 케이스 클래스가 있고 싱글톤을 위한 케이스 오브젝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값을 실행하기 위한 오브젝트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 값을 오브젝트 메인이 실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포문을 이용해서 넘어온 값이 어레이가 달러 클래스에서 1000.0, 커런시에서 역시 1000.0의 유로 형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에서 밸류를 기존에 만들었던 것처럼 매치를 이용해서 케이스 이 값이 달러 형태의 v 넘어온 값이면 넘어온 형태를 앞에 달러 기호를 넣어주고 밸류를 넣어주고, 케이스 이 값이 두 개의 넘어온 형태가 커런시에 넘어오는 값을 체크를 한 다음 이 값이 맞으면 이런 문자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nothing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값이 들어온다면 아무것도 없는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넘어온 값을 프린트 ln으로 넘어온 값과 리절트를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만든 케이스 클래스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달러 형태의 앞에 달러 기호가 붙은 문자열이, 그리고 그 다음 형태에는 유로 형태를 받았다는 문자열이, 그리고 nothing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 형태가 받아져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케이스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각 생성자 인자는 명시적으로 이 형태로 선언이 되게 되고, 선언이 되지 않는 인상은 바 형태로 선언이 되지 않고 밸류 형태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안에 들어가는 숫자나 커런시 안에 들어가는 값 유로처럼 뉴가 없이도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끔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어플라이 메소드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 매칭이 동작하게 언어플라이 메소드도 제공이 되는데, 패턴 매칭에서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건 자동 패턴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어플라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toString이나 equals, 해시코드나 카피 메소드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케이스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랑 똑같은데요. 메소드나 필드를 추가할 수 있고 확장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클래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카피 메소드와 이름 있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스 클래스의 카피 메소드는 기존 것과 같은 값을 갖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케이스 클래스로 된 예제와 동일한 구조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카피 메소드와 이름 있는 인자에 대한 예제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 형태의 어마운트의 커런시의 29.95 유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프라이스를 이 안에 카피 메소드를 이용해 밸류의 19.95 유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프라이스와 어마운트된 카피 형태의 유닛에 이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값에는 프랑 형태의 기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는 그 자체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커런시 오브젝트는 불변이고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속성을 변경할 때 이름 있는 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라이스에서 넘어온 이 커런시 형태의 값을 카피를 하고 이 밸류를 19.95로 수정하면, 즉 이 말의 의미는 커런시 형태의 19.95의 유로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고, 혹은 이 값을 프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커런시의 29.95 유로를 프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값이 수정되었는지 실행을 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값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 값에는 19.95 유로가 값을 받게 되고, 프라이스에는 29.95의 프랑 형태를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방금 만든 이 값 자체도 프라이스에서 추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절에서의 중립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라이 메소드가 쌍을 리턴할 때는 케이스절에서 중립표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두 인자가 있는 케이스 클래스에서 중립표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선 추적을 건 후 새롭게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오브젝트로 exe02를 만드신 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브젝트에서 케이스로 클래스, 커런시에 넘어온 값이 밸류는 더블 형태, 그리고 유닛은 스트링 형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될 앱을 확장한 후 이 안에서 밸류의 어마운트에 이 값을 1000.0으로 유로를 만들고 이 값을 매치를 이용해서 케이스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케이스 A, 커런시 U가 맞으면 A는 플러스 6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값은 케이스 커런시 A와 U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바보 같은 예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시퀀스를 매치하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리스트 오브젝트는 마지막이 nil 아니면 이제 막 만들어 볼 정의된 케이스 클래스에 이런 의미를 띤 오브젝트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만약 밸류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가 1, 7, 2, 9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리스트를 매치를 시킬 때 안에 있는 값을 케이스 h, t는 h 플러스 t.length 그리고 케이스 언더바와 같다면 0 이런 의미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 안에 있는 문자 기호는 모든 리스트 오브젝트에서 끝을 표현하는 nil이나 이 값이 이 문자 기호 .onApply result 이 형태로 호출되는 형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넘어온 이 형태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런에즈로 실행하면 이 값에는 A와 U의 형태가 이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1000.0의 유로 형태 그리고 이 형태는 H는 1이고 T는 남아있는 1 외에 7, 2, 9의 형태를 띠고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7의 랭스는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의 값 1과 T의 랭스인 3이 합쳐져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절에서 중의표기법으로 쓰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 문자 기호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첩 구조를 한번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클래스는 보통 중첩 구조에 이용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게가 파는 상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종종 우리는 할인을 위해서 상품을 묻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 소스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중첩 구조를 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소스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앱스트랙트로 클래스를 만든 후 아이템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클래스를 이용해 케이스 클래스 아티클의 디스크립션과 스트링 프라이스는 더블 형태 이 값은 아이템을 확장하도록 만들고요. 다음 똑같이 케이스 클래스로 번들에 또한 디스크립션 dsn 스트링 그리고 디스카운트는 더블 그리고 아이템즈에 넘어온 아이템의 꾸러미를 익스텐드즈로 동일하게 아이템으로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묶을 텐데요. 스페셜로 우선 번들 클래스의 파더스 이 값에는 20.0 그리고 아티클 스칼라 포더 임페이션트라고 적고 이 값에는 39.95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번들 형태로 이 값에는 10.0 그리고 또한 아티클의 올드 위스키 이 값에 79.95 그리고 이 값에다 한 번 더 아티클로 이번에는 32.95 이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소스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면 new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첩된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즉, 이 안에 번들이나 이 아티클 번들 형태를 하나하나 new로 만들지 않고 바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중첩되게 만들었고요. 이런 패턴은 특정 중첩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스페셜 형태를 매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스페셜의 매치 이 형태에서 케이스가 번들의 언더바 아티클의 언더바 그리고 언더바 별 이 값에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넘어오는 디스크립션의 꾸러미에 첫 번째 물품의 설명에 바인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 표기법으로 중첩된 값을 변수에 바인드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스페셜의 매치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케이스의 번들 형태 언더바 아티클의 골뱅이에 넘어온 값이 어떤 형태든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고 레스트 골뱅이 언더바 별 이 값일 때 넘어온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트는 꾸러미의 첫 번째 물품이 되고 그리고 이 레스트는 다른 물품의 시퀀스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소스를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어떠한 값들이 오는지 출력을 하면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고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넘어오는 이 번들 형태에서 이 아티클 디스크립션 구조를 가진 값을 찾으면 스칼라 보더 임페이션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다음 매치 형태는 번들 안에 아티클 꾸러미 그리고 그 다음 꾸러미가 있는 스칼라 형태, 이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렇게 언더바 별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스페셜의 또 다른 패턴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매치 이 안에 케이스로 번들 형태 넘어오는 값이 언더바 언더바 방금 형태로 만든 꾸러미 넘어오는 두 개의, 그리고 레스트 일 때 이 꾸러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패턴은 하나의 물품과 이 레스트에 바인드되는 정확히 하나의 추가 물품이 있는 꾸러미에만 매치할 수 있도록 만든 매치문입니다. 이런 매치문들을 이용하면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디파인의 프라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템을 받고 이 값은 더블 형태, 그리고 매치를 돌려서 케이스 아티클일 때 언더바 P일 때 P를 출력을 하고, 케이스 번들 형태일 때 언더바 디스크립션 골뱅이 언더바 별표를 이용해서 넘어온 값의 맵을 이용해서 이 안에 프라이스 언더바를 쓰고 이 값을 합쳐서 거기에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하도록 하면 프라이스 이 함수를 호출해서 스페셜을 넣으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값을 한번 받아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프린트 ln에 i를 출력해서 런에즈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꾸러미의 값을, 물품의 가격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케이스 클래스는 나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앞절의 얘들은 프라이스는 슈퍼클래스의 메소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각 서브 클래스는 이를 오버라이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각 타입에 대해 스위치를 만드는 것보다 다용성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인데요. 누군가가 또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면 이 모든 매치절을 다시 다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케이스 클래스는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케이스 클래스는 구성이 바뀌지 않는 구조에 적합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스칼라 리스트는 케이스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어서 간소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쉽게,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값은 리스트는 형태가 앱스트랙 형태의 클래스가 리스트이고 이 케이스로 오브젝트를 받는데, 이게 끝일 때까지 확장을 해서 리스트를 받고 동일하게 케이스로 넘어온 게 헤드 형태, n이 어떤 형태든 마지막 테일은 리스트 형태가 와서 리스트를 확장한 형태로 리스트 형태를 간소화한다면 이렇게 케이스문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리스트는 비어있거나 머리와 꼬리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세 번째 경우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는 케이스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편리한데요. 첫 번째, 패턴 매칭은 상속에 비해 보통 훨씬 간결한 코드를 낳게 되고, 뉴 없이도 생성한 복합 오브젝트가 더 읽기 쉽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oString이나 equals, 해시코드, 카피를 거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된 이들 메소드는 예상하는 바대로 출력하고 비교하고 해시를 만들고 각 필드를 복사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클래스는 무척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특정 종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케이스 클래스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값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커런시 클래스를 살펴보면 이 커런시 클래스에서 넘어오는 값이 이렇게 더블과 스트링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값을 10유로에 EUR을 넣고 10에 또 다른 동일하게 들어갈 값에 10과 EUR이 있다면 이는 니콜스와 해시코드가 구현된 방법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긴 클래스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클래스의 패턴 매칭을 사용할 때 모든 대안을 다 소진했는지 컴파일러가 확인하길 바랄 것일 텐데요. 공통의 슈퍼클래스를 셀드로 선언해서 이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 오브젝트로 exe03을 만든 후 이 값에서 제일 중요한 셀드에 앱스트랙으로 클래스를 어마운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케이스 클래스로 만드는데, 이때 달러 밸류는 더블, 이 값은
어마운트를 확장하고 케이스 클래스는 커런시에 동일하게 밸류와 유닛 스트링 형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EXE03에 앱을 확장해서 이 잠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 셀드로 선언을 하면은 케이스 클래스의 패턴 매칭을 사용할 때 모든 방법을 다 확인했는지 컴파일러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잠긴 클래스의 모든 서브 클래스는 그 클래스 자체와 같은 파일의 정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유로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show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넘어오는 어마운트 형태의 가 매치를 시키는데 케이스 커런시 형태의 v와 u 형태, 이때 스트링으로 I have v 플러스 u 이렇게 받은 값을 println으로 show하는데 커런시에 일본 달러를 일본 값을 넣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값을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I have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는 출력물이 뜰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클래스에서 이 어마운트를 참조를 하고 싶다면 이때 이 셀드는 이 값을 체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오브젝트를 새롭게 스칼라 오브젝트로 유로라는 임의의 클래스 안에서 케이스 클래스로 유로 형태의 value, 더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마운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컴파일러는 에러를 출력을 할 겁니다. 이는 어마운트가 선언된 파일과 같은 파일에 해야지 다른 파일에 이 어마운트를 가지고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컴파일러가 에러를 이렇게 세일드 클래스 어마운트라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는 클래스가 잠기면 모든 서브 클래스가 컴파일 타임에 알려지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패턴 절이 완전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케이스 클래스를 잠긴 클래스나 트레이트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어마운트는 이 세일드를 이용해서 잠궜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앤다면 컴파일러는 에러를 출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뉴머레이션도 흉내낼 수 있는데요. 케이스 클래스는 스칼라에서 이뉴머레이션 타입을 흉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 또한 예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트래핑 라이트 컬러라는 케이스 클래스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exe05로 만들고 이 안에서 이 클래스를 셀드로 잠그고 앱스트랙 클래스로 트래픽 라이트 컬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케이스 문으로 오브젝트 레드, 이 값은 트래픽 라이트 컬러를 확장을 하고 케이스 오브젝트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오브젝트 그린. 이렇게 하면 지금 신호등의 형태를 오브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exe05를 앱을 확장해서 이뉴머레이션 타입을 한번 흉내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을 포문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컬러를 어레이 형태의 매드, 옐로우, 그린, 이 값을 어레이로 만들고 이 값을 출력하는데 이 안에 컬러를 매치를 시켜서 케이스 레드면 스탑, 케이스 옐로우면 허리업, 마지막으로 케이스 그린이면 고라는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슈퍼클래스가 세일드로 선언이 돼서 컴파일러가 매치절이 완전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본다면 넘어온 레드는 스탑, 옐로우는 허리업, 그린은 고 형태로 이 값을 이뉴머레이션을 흉내내서 스칼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옵션 타입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값을 표현하는데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 sum이라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프레드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것처럼 케이스 서브 클래스는 이 sum이 값을 감싸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케이스 오브젝트 너는 값이 없음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없는 값에 대해 빈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모호하고 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옵션은 제네릭 타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sum의 프레드 이 값은 즉 옵션 이 안에 스트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 클래스의 get 메소드는 옵션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키에 대한 값이 없으면 어떤 것을 리턴하게 되냐면 이렇게 none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sum 안에
값을 넣어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스칼라 오브젝트 exe06으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alue에 score라는 값이 있어서 scores의 맵에 앨리스는 정수 1729, 프레드 42라는 맵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scores의 get 앨리스를 받아서 매치를 시킬 때 케이스 sum은 넘어온 스코어에 프린트 ln 스코어, 케이스 아무것도 없는 너는 프린트 ln으로 no 스코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소스의 의미는 이렇게 맵 클래스 안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받은 후에 이 옵션 값을 체크를 하고 그 값을 분석하기 위한 소스입니다. 앱으로 확장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앨리스의 정수가 뜨게 되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귀찮다면 isEmpty와 get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alue에 앨리시스 스코어라는 변수에 scores의 get, 앨리스 이 값을 받아서 만약 앨리시스 스코어가 isEmpty를 이용해 비어있지 않다면 프린트 ln으로 no score, 즉 isEmpty는 이 값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앨리스의 스코어를 get으로 받아와서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런에즈로 실행하면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좋지 않다면 get or s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프린트 ln으로 앨리시스 스코어의 get or s를 이용해서 no 스코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앨리시스 스코어가 넌이면 get or s는 no 스코어를 리턴하게 되고요. 사실 이는 워낙 빈번한 상황이라 맵 또한 get or else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즉 프린트 ln으로 scores의 get or else의 앨리스 no score 이렇게 하면 이 get or else는 만약에 이 리턴 값이 즉 넌인지 체크한 후 값이 없다면 no scor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넌을 건너뛰고 싶으면 for completion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포문을 이용해 스코어의 값을 넘길 때 scores get 앨리스의 값을 받아서 프린트 ln으로 스코어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get 메소드가 넌을 리턴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sum이면 스코어는 그 내용이 바인드가 되게 됩니다. 옵션을 비웠거나 하나의 원소가 있는 컬렉션으로 생각해서 맵이나 포이치, 필터 같은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cores의 get, 앨리스, 포이치를 이용해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를 출력하거나 get이 넌을 리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데요. 런에즈로 이 값들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앨리스의 값이 모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앨리스에 대한 정수 자체가 없다면 만약 이 부분을 지웠을 때 런에즈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두 noScore라는 값이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패턴 매칭과 케이스 클래스를 좀 더 활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스칼라의 강력한 기능인 스위치문이나 여러 가능한 옵션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